안녕하세요. 북한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15년을 일한 실무 간부, 김정은의 건강 악화, 후계의 구도, 그리고 제1비서의 실체까지 모두 지켜본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최고 지도부의 회의 문건을 정리하고 숙청 명단을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여정의 남편이 누군지, 제1비서직이 왜 생겼는지, 김정은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뉴스에서 절대 볼 수 없던 그 모든 걸 직접 목격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넘긴 문건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총비서 대리직 제1비서 권한 위임 및 유고 대응 조치안.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보위부가 감시하는 상황에서 가족 셋과 함께 이동하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숨기고 탈북하는 것, 그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정권을 버린 내부자의 투항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바닥에 스며있는 정적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뭔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걸요. 제자리는 늘 그렇듯 제자리에 있었고 그 옆 박주혁 동무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까지도 제 옆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엔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엔 뚜껑이 열린 붓펜이 굳어가고 있었죠. 누군가 급히 자리를 뜬 흔적처럼요.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함께 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 책상 위엔 붉은 도장이 찍힌 하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 봉투엔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회수 문건 지정 담당 열람 후 전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보통 문서가 아닙니다. 저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 일과에서 회의 자료 정리 실무를 맡고 있지만 이런 문건은 고위 간부들 책상에만 올라가는 등급이에요. 조심스레 봉투를 뜯고 속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박힌 글자들이 온몸을 식혀버렸죠. 총비서 대리인 제1비서직 신설. 총비서 대리인이라는 말, 그리고 제1비서직.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물려 돌아가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문서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 제도 마련. 비상시 일정 지시 업무 수행 가능 인사 내정 예정. 후보 요건 충성심, 정치 혈통, 내부 신뢰 확보. 본 문건은 보안 1급. 외부 유출 시 반역죄 해당. 숨을 들이켰지만 폐가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지도자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문서가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회의도 연기됐고 당 중앙건물 출입 통제도 잦아졌죠.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대리직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유고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였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이름은 없었지만 혈통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여정. 그 이름은 모두의 입에 오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엔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는 내내 박주혁 동무의 빈 책상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혹시 그도 이 문서를 먼저 본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오후 집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고 떨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보위부에서 불려갔어. 당신이 기밀문건 다루는 사람이라면서 이상한 걸 묻더라고. 혹시 외국하고 연락한 적 있냐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삼켜야 했습니다.
눈빛 하나, 머뭇거림 하나에도 의심이 쌓이는 것이니까요.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을 시작해버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잠든 방 안이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그 평범하고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본 순간부터 이미 이전의 나는 끝났구나. 탈출 같은 단어는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안에 처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준비하는 가장이었죠. 체제 자체의 흔들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탈출이라는 단어로 이어졌던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문장을 기억합니다. 총비서 대리인 제1비서직 신설. 그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었어요. 그건 체제가 흔들리는 소리였고 누군가 조용히 무대 뒤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그 문장이에요. 그날 저는 조직 지도부 간부가 아니라 죽음의 경고장을 받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탈출할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건을 넘긴 뒤로는 무엇 하나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일하고 같은 자리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속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박주혁 동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책상 위엔 굳은 붓펜과 뒤엉킨 문서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사이 회의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지도자 동지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분의 이름. 직접 본 지도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진짜 뭔가가 일어나려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1월 중순이었는데 바람 한 점 없었고 대동강변도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안은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선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고 복도에서도 다들 걸음을 낮췄습니다. 조직 지도부 상층 회의가 급히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날 오전 9시였어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모든 실무자 회의실 대기, 결정사항 전달 예정이라는 지시만 있었죠. 저는 그날이 잊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23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처음엔 감기 몸살이라고 들었어요. 다들 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누구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 전원회의도 군사행사도 심지어 설 명절 기념방송까지 과거 영상으로 때우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도자 동지가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벽에 걸린 최근 촬영된 지도자 사진도 이상했어요. 화질이 지나치게 흐렸고 정면 대신 측면이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숨기고 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날 제가 다룬 문건 제목은 이랬습니다. 총비서 동지, 의료관찰 조치사항 보고. 문서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도자 동지, 보행 불가 상태 지속. 약물 투여 반응 저하. 좌심실 기능 약화, 신경계 이상 반응 관찰됨. 그걸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문장이었어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문장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지도자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말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자리에 박주혁 동무가 앉아 있었다면 그도 아마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조용히 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양공항에 중국 의사 일행이 입국했다더라.
아는 동무 하나가 국경지역 보위부 쪽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였죠. 중국 최고위 병원에서 심혈관과 내분비계 전문가들이 일주일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고요. 공식 목적은 의료 협력, 실제로는 평양병원 근무 예정이라더라. 그 말은 문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지도자 본인이 직접 사망 선고를 내릴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안의 형광등 불빛조차 꺼버렸습니다. 아이들 방 창문 틈도 막았고요. 그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왜 내가 이걸 먼저 봐야 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건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지금 나는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김정은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하다고 했고 지시가 지연된다고 말했죠. 그건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공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다음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선 아주 조용한 끝에 서곡이 울리고 있었어요. 사라졌던 지도자 동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볼은 다시 통통했고 턱선은 뭉개져 있었고 검은 양복은 꽉 끼어 보일 정도로 팽팽했죠. 사람들은 건강해 보인다며 안도했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회복하셨나 봐요라는 말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살이 쪘다는 건 회복이 아니라 다른 무엇일 수 있어요. 제가 봤던 보고 문건들, 그 안의 수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 제가 다뤘던 보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반신 부종 지속, 스테로이드 반응 관찰됨, 수면 시기 장애 개선 없이 체중 증가, 신경계 반사 저하, 장기 기능 보조 투약 병행 중. 건강한 체중 증가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붓고 약물로 인위적으로 유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었죠. 예전 김정일 동지도 한동안 살이 불었다가 마지막엔 빠른 속도로 야위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땐 살이 찐 걸 보며 다들 안심했지만 그건 진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숨기려다 감춰지지 않은 병색이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다시 살이 찐 지도자 동지를 보고 대외 언론은 건재함 과시라며 떠들었지만 내부 간부들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강동무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부은 겁니다. 스테로이드 맞으면 그렇게 돼요. 얼굴은 통통한데 손끝은 차갑죠. 그 말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사진을 볼 때마다 얼굴만이 아니라 손을 보게 됐습니다. 손가락 끝이 푸르스름한 사진이 몇 장 있었죠.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도자 사진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도자의 얼굴에서 건강을 느끼기보다 붕괴의 조짐을 느끼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지금의 북한입니다. 문건 하나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외부 선전용 이미지 가공 요청. 표정 강조, 피부 톤 보정, 혈색 추가. 즉, 실제 모습과 다른 건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라는 지시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죠. 이 정권은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의 얼굴조차 가짜로 만들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구나. 밖에선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숙청이 시작되고 문건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회복의 상징이 아니라 거짓된 이미지 위에 세워진 마지막 외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이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그 얼굴을 보는 내가 더는 충성의 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으론 이미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는지보다 누가 빠졌는지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
회의 테이블에 앉던 간부 셋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사유는 말해지지 않았고 모두 개인 사정으로 결석이라는 말만 남겼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건 결석이 아니라 퇴장입니다. 그것도 돌아올 수 없는 퇴장이죠. 그 무렵부터 회의석상에 자주 보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발표도 하지 않지만 한마디 툭 던지면 실국장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문서에는 이름조차 오르지 않는 남자. 하지만 내부에선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분의 사람, 김여정 동지의 가족,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 제1비서. 그가 직접 내가 제1비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회의장에 들어오는 순간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치를 더 보고 보고서엔 이름 대신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 지시사항 하나로 사람이 사라졌고 어느 간부는 숙소에서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처음엔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내부 자료 하나에서 그의 프로필이 아주 짧게 언급된 걸 봤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특별관리대상, 김여정 동지 배우자, 인사 관련 비공개 실무 결정권 부여.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등골이 쭉 얼어붙었어요. 인사 관련 비공개 결정권, 이 말은 곧 누굴 살리고 누굴 자를지를 조용히 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며칠 전엔 제 옆자리에 앉던 강동무가 보고서를 반송당했다는 이유로 호출받았고 그날 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도 말없이 흔적도 없이. 그날 회의실엔 이름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가장 큰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누군가는 없어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교체됩니다. 이제 전 압니다. 지도자의 얼굴보다 그의 그림자가 더 무서워졌다는 걸요. 그 사람은 문서엔 없습니다. 뉴스에도 없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부의 회의실과 보고서 안에는 지시를 수행하라는 단 한 줄로 그의 존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길을 찾을 것인지. 그 이름 없는 제1비서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저 같은 실무자는 언제든 삭제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보고서 파일 제목은 아주 평범했어요. 인사 재배치 검토안 3차. 그런데 저는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검토안이 올라왔을 때마다 누군가가 사라졌거든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보고서를 넘기기 전부터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파일을 열자 비공개 대상 명단이라는 탭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이름 2줄이 써 있었습니다. 최경수 조직 재배치 검토. 보위부 1차 조치 예정.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재배치라는 단어는 듣기에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보위부 조사 직전의 코드명입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박주혁 동무도 강동무도 이름만 올라갔다가 사라졌어요. 문서를 닫고도 한동안 키보드 앞에 손을 올리지 못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걸렸다, 드디어 걸렸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아파트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당신 퇴근 시간 되니까 자리를 옮기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라는 뜻이었죠. 저 하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오늘도 평양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평양정보통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